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로서 전국에서 당의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동지들께 그동안 설날도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생신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두 주를 쉬고 오래간만에 또 실방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점점 방송 출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7시 20분에는 YTN의 뉴스킹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뉴스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 12시죠. 스픽스, 이제 낮 12시로 바뀌었습니다. 12시에 스픽스에서 또 정치현안 직설을 또 매주 또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7시 40분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겸손보다는 정의와 진실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출연하셔서 또 많은 정치적인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매주 5시에는 또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박 기자와 보이스 오브 워싱턴 기자와의 그 대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아시아투데이, 아주 우리 대표적인 보수파 정론 방송 중 하나인 아시아투데이에 또 오랜만에 올해 첫 출연을 해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출연해가지고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제 올해 첫 출연을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 2시 아시아투데이 방송이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정치가 복잡하죠. 또 너무 어이가 없죠. 또 너무 정말 세상 말로 아사리판, 난장판, 개판이죠. 그러나 어쨌든 정치는 정치고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정치를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아주 단순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예측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대비할지 여야를 물론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 나름대로 이런 여야 양당 구도의 이 막장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의 일부를 창조정치 삼국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양당, 기득권 양당 사이에 정말로 정치를 개혁할 새로운 정통 보수이면서 정의와 진실, 애국의 세력인 우리 공화당이 참 이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수호, 그리고 자유통일까지 갈 이러한 정당으로서의 삼국 통일할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 삼국지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앞에다가 창조정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뭐 정치가 그야말로 개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도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21세기에 이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다가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 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정치를 회복해서 창조 경제, 창조 문화, 창조적인 외교를 통해서 결국 자유통일까지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공화당이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이제 자막까지 만들어서 원고해 가지고 우리 공식 카페에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수요일 날 방송을 마치시고 천안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당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특별히 천안 광풍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광덕 아시죠? 천안 호도 과자가 유명한 게 이제 광덕인데 그 광덕이 호도로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풍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과 풍세를 합쳐서 광풍이라는 지역 용어를 쓰는데 그 광풍에 김황래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엘린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에게 몇 년 전부터 소개를 했고 한번 방문한다 하다가 이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김학래 목사님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 당시에 몇 번 직접 방문하시려고 하다가 계속 당내 사정 때 못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들도 못하는 일을 해주신다고 꼭 찾아뵙겠다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바쁘셨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이제 국회에서 사진전을 쭉 했는데 2016년 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에서 대대적인 사진전을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을 하자라고 선포한 그날 저녁부터 JTBC에서부터 이제 언론 선동 방송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아사리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회에서 여당,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죠. 특별히 아산의 이명수 의원이라든지 또 주호영이라든지 다 이 기념 사진전에 이름 내려고 하고 이름 써달라고 그러고 뭐 축사라도 한마디 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조차도 국회 사무처에서 떼도록 하고 할 때 조원진 대표님께서 의원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왜 현수막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김학래 목사님이 사정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고 그래서 현수막을 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학래 목사님이 박명록의 조원진 의원의 이름을 보고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이런 훌륭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다가 이제 탄핵이 되시면서 또 대한애국당이 생기면서 우리공화당이 생기면서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소통하다가 이번에 이제 직접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엘린랜드 안에 박정희 대통령 여러 가지 희귀한 기념품들을 많이 전시해 놨는데,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면 왼쪽에 지금 액자를 보시죠? 그 액자를 보시고 조원진 대표님이 이 액자를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낙관도 없고 날짜도 없고 하지만 거북선이라고 하는 시조를 쓴 그 원본을 이렇게 이분이 소장해서 액자로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시조가 나왔는지 조사하려고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위 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금방 소화가 돼서 제가 궁금한 거 하고 배고픈 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액자를 소장하신 원본 액자를 소장하신 그 김학래 목사님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아시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화면 보시면 1971년 4월 28일 즉 이충무공 426주년 때에 바로 충무공 탄신 426주년입니다. 거기 424라고 잘못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잘못된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한국시조 작가협회 그 유명한 노산 이은산 선생님이 이충무공 기념 거북선이라는 제목으로 시조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조집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조를 쓰신 것입니다. 거북선이라고 하는 시조를 쓰신 것이죠. 남들은 무심할지 님은 나라를 걱정했어. 남들은 못 미친 생각 님은 능히 생각했어. 거북선 만드실 뜻을 이어받아옵니다. 그래서 1971년도 이충무공 탄신 426주년을 기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친히 시조를 쓰셨는데, 시조의 내용은 간단하죠. 바로 태평성대에 아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냐고, 또 임진왜란 목전에 있을 때 바로 이순신 장군은 외적의 침입을 이미 예측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거북선이라든지 판옥선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거의 상징적인 유비무환의 대표적인 정신이 이제 거북선인데, 그 거북선을 만드신 뜻을 이어받아옵니다. 자, 근데 이 1971년도 4월 달이 어떤 때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우리도 조원진 대표님도 그러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자유정신, 또 애국애민정신 이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거북선 이충무공 정신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이제 역사화했죠. 그래서 1952년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1952년 전쟁 중에 최초로 진해에 이승만 박사가 이충무공 동상을 세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1955년도에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이 거북선 모형을 최초로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국과 독립과 건국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또 그 정신으로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니십니까? 5.16 혁명도 그런 맥락이 있으시고,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항상 이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걸 계승해서 완성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1971년도 바로 일주일 전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제5대 대통령, 제6대 대통령 재선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니까 이 기적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고 3선 개헌을 성공해 가지고 세 번째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경북 대구 유세 때 모습입니다. 기적을 이룬 박 대통령 다시 뽑아 번영하자. 바로 이때의 경쟁 상대가 바로 누군지 아시죠? 김대중. 못 살겠다 갈아보자.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나쁜 것만 들춰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그 김대중이 상대 후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6월 25일이에요. 바로 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마지막 유세가 장충공원 마지막 유세 때 모습인데 엄청나죠? 그 당시 서울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이 장충공원에 그냥, 원래 이제 사진이 더 깁니다, 오른쪽에. 근데 이제 다 사진을 실을 수 없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후보죠. 마지막 장충 연세가 연설의 세 가지가, 첫째, 공산주의를 완전히 척결하겠다. 그래서 국방안보를 튼튼히 해서 남침의 걱정 없이 안전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가 자기 생업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방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완전히 척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난을 완전히 추방하고 복지,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청년 결백하게 국가를 통치하지만 고도 성장 과정에 부정부패, 부조리가 없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패,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하는 도의 신뢰 시민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당시 김대중이가 파고든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도 성장 과정에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잖아요. 뭐 지금 더 하잖아요. 50억 클럽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지금은 뭐 우리가 풍요한데도 이런 부정부패가 당 대표까지 대장동 뭐 어마어마한 비례죠. 이제는 뭐 지방 정권 차원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고도 성장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략해 가지고 부정부패 정권으로 몰아붙여서 김대중이가 많이 좀 이렇게 인기를 얻었었죠. 그래서 3차 경제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완전히 자주국방과 자주경제를 달성해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루 쉬고 27일 날 화요일 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이 종로구의 선화학교에서 이제 투표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포스터 사진, 이게 바로 그때 대통령 후보 선거 포스터였습니다. 혼란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 그래서 한강 기적의 어떤 에피소드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라든지 활을 쏠 때는 이제 왼손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때 저녁에 제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이. 근데 놀랍게 표 차이가 9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김대중에는 얘는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공산주의 빨갱이 출신에다가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말로 국민들 속이고 지역 감정 부추겨 가지고 90만 표 차이가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야 이렇게 하다가는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71년도에 뭘 하시죠? 그의 말에 유신헌법을 단행해서 1972년도에 바로 제8대 대통령에 나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적이 없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돌아놓았던 그런 야당 지도자, 오로지 포퓰리즘 말 하나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고 경제에 파탄될 수 있다. 그래서 유신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28일입니다. 28일. 그래서 28일 현충원 참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 다음 날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우산을 쓰시고 426주년 참배하시고 이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북선 시조를 쓰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긴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송화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래서 이 유명한 시조에 대한 또 답가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쓰시게 됩니다. 한산섬 수루에 올라 우리님 얼마나 애타신고 구충성 그 마음 받아 별의 사랑 나라 살림 맹세코 통일과 번영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번영은 이뤘죠. 바로 통일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조원진 당대표와 우리공화당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시려면 이순신 장군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이순신 장군의 그 애국심과 충성의 정신이 결국 5.16 혁명이고요. 또 통치 과정에서의 모든 비전과 그 뜻이 이충무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사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초기에 강연했죠. 제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일생 첫 번째 구미초등학교 시절 1917년생이시니까 구미초등학교 시절 박정희 어린이 시절의 독서. 그래서 1931년도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의 위인전을 많이 읽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31년도 5학년 때 춘원 이광수의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읽고 이때 이제 감동을 받고 이때부터
박정희 어린이의 마음은 평생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이광수 이순신 한자로 써 있죠. 경성 산문사 서점에서 출판된 이게 바로 박정희 어린이가 읽었던 소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침 1932년도 6학년 때에 그 유명한 나폴레옹 전기를 이제 독파하면서 또 하나 이제 나폴레옹,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포병 천재 나폴레옹에 관계해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알프스산을 그 넘는 그 오른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한 사진인데 바로 아까 여러분 포스터 보셨죠? 박정희 대통령이 왼손, 그래서 나폴레옹은 오른손잡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왼손으로 이제 그런 방향을 쓰시는 그런 포즈가 바로 어려서부터 이런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1년도 혁명을 성공하고 제일 먼저 나온 영화가 유연복 감독님의 임진란과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최초의 이순신 동상을 세웠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최초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순신 정신을 전 국민에게 보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유명한 게 1968년도 4월 27일 날 바로 탄신 전날 광화문에 이제 동상을 제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비라든지 모든 그 사비를 들여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세웁니다. 이 이순신 동상 가지고도 말이 많죠. 뭐 칼을 왼쪽에 찾느니 항복하는 모습이다 어쩐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쉽게 얘기해서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운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따로 강의도 하고 제가 연설을 많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디를 쳐다보죠? 어디를 쳐다볼 것 같습니까? 바로 일본을 쳐다보는데 일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도쿄죠. 도쿄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야시쿠니 신사입니다. 야시쿠니 신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야시쿠니 신사 앞에 오무라 마스지로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시쿠니 신사면은 일본 제국의 정신적인 그런 고향과 같은 그곳인데 거기에 동상이 또 있다. 오무라 마스지로. 그 오무라 마스지로를 째려보는, 제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무라 마스지로가 누구냐? 바로 일본 육사를 창건한 분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아버지로, 즉 일본이 군국주의 대국으로 성공한 그러한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야스쿠니 신사 동상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북선을 또 세웠죠. 이게 거북선을 왜 세웠냐? 바로 일본이 해군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야자키 현에는 해군 발상지라고 하는 곳에 해군 기념도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배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일본을 제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동상을 세운 것이고 그 밑에 거북선을 세운 것이죠. 하여튼 제 강의가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온갖 거짓으로 음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69년도 4월 28일 날 이때 바로 오늘날 현충사를 완전히 다시금 재중건해 가지고 준공한 준공식 모습입니다. 69년.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들었던 그 연설이 바로 이때 하신 연설입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연설을 1971년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1971년도에 찾았는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9년도 연설을 1971년도 연설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고 들으신 거 제가 자막을 다 쳐서 올려드렸죠. 나중에 따로 공khai 올릴 테니까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1969년도 현충사 준공식 때의 그 연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왼손잡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활은 이제 왼손으로 쏘시는 모습입니다. 활은 왼손으로 쏘시는 모습이고 또 방향을 가리킬 때도 이제 왼손으로 하시고 그러나 이제 사격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리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오른손을 쓰시는 양손 잡이십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오른쪽 가슴에는 세종대왕이 있고 왼손잡이 장군이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오른쪽 가슴에는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군인 나폴레옹,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그 비전으로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100% 다 실천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조원지 대표님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액자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미 제가 그 자료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자료를 다 보관해 놨고 그 시조집에 수록됐다는 것까지 다 있었는데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죠. 잊어버렸다가 조원진 대표님 때문에 다시금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저는 정치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냥 역사를 연구하고 또 신학교 교수였고 또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탄핵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촛불보다 3배가 더 모인 이 태극기 집회, 그러나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고 그냥 시민단체로 했을 때 이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이것을 움직일 만한 정치가와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 창당 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와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원진 대표님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다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미 2020년 3년 전에 이 거북선에 대한 시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다 찾아가 아마 그때 제가 엘림랜드를 방문해서 보고 또 찾았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른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조원진 대표님의 이 유비무한 정신, 창조적인 정치, 여기에 이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고 이것을 다시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진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역사는요, 그리고 세상은요, 서서히 변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정의와 진실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탄핵의 와중에서 온전히 침묵하다가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밝혀진다. 그 한마디에 저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원지 대표님도 그 진실을 믿고 지금까지 투쟁해 오시면서 요즘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공khai 돌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곽상도 얘기를 했잖아요. 곽상도 50억 왜 무죄냐, 그렇게 나를 수사하듯이 곽상도를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수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느냐면서 이재명이가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태영호 국회의원이 탈북자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시킨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탈북시킨 태영호 공사가 정말 큰일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탄핵이 당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인가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바로 PPT를 띄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죠,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직 대통령도 강제 수사, 구속 수사해야 된다. 예우하지 말고 강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그 글을 PPT로 올려가지고 이재명도 당대표 예우하지 말고 즉각 강제 수사,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대정부 질문하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야유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또 여당에서는 또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한 게 누구예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잖아요. 그 공로로 대통령이 되고 그 공로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일개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칼부림 놓던 놈들이 이제는 뭘 눈치를 보는지 하면 어쨌든지 간에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용감 있게 질문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거론하게 되고 여당의 대부분은 탄핵파인데 아마 박수친 사람은 자기가 탄핵판도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아마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들의 7년, 6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단결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정치 삼국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인격을 겸비하고요. 실력을 겸비하고 애국심을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세요. 이제 우리 공화당 들어온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우리 당원 동지들이 검증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배신이 또 우리 조원진 대표에 대한 그런 배신이 적어도 우리 한민족에 있었던 이 배신의 DNA, 대신의 역사는 우리 때에서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고 그래야만 자유통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완전한 정치 결사체로 하나가 될 때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올해 4월, 6월 지나고 중대구제 선거까지도 확정이 돼서 판이 완전히 짜지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정치적인 언행을 하실 것이고 또 조원진 대표와 우리 동아가 함께해서 이것을 한 번에 확 뒤집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확 뒤집고 결국 김정은까지도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시키고 그리고 자유통일까지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어저께 그 제니박 기자와 조원진 대표님하고 대담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의 창설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 게 여러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침략하고 러시아를 넘보고 인도를 넘보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먹고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게 패해서 우리는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1904년도 8월 9일 날 한성가박에서 나올 때 헐버트 선교사로부터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승만 청년의 그 꿈이 1904년도 29세 이승만 청년의 꿈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면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되고 우리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평생
꿈과 소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언젠지를 기도하다가 1940년도에 재팬 인사이드를 쓰고 태평양전 일으키기 직전에 그래서 41년도 1월 달에 런던에서 출판되고 7월 달에 출판되면서 막 센세이션이 됐죠. 근데 정말 12월 7일 날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니까 뭐 그 책이 그냥 예언적인 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세계사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 책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뭔고 하니, 앞으로 유엔이 창설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개인에게 잘못한다고 막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심판해야 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면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국제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엔이 창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유엔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유엔의 인준을 받고, 그러다가 6.25 기습 남침이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보고 니네가 세운 나라 니네가 구하라. 유엔의 이념과 헌장으로 유엔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의 주관하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고, 니네가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인준 거리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했는데, 이 유엔의 이념과 현장에 따라서 세운 나라 니네가 구하라. 그래서 유엔 21개국이 참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할 내용이죠.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니 유엔 상임이사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상임이사국을 개혁해야 된다. 저의 전략은, 여러분 원래는 대만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대만을 내쫓고 중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또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전략은, 우리가 통일 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제스처를 못해요. 통일을 해야 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 한국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유엔 총회를 통해서 독일 통일, 유럽을 대표해서 러시아를 대표해서 독일이 들어오고, 중국을 대표해서 우리 한국이 들어오고,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 지금 일본도 굉장히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뭐 일본은 반대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대국 외에 커피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호주, 또 브라질, 또 작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커피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을 늘리자, 6개국이나 7개국으로 늘리자 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작업을 하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커피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이사국을 늘려서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미국에게 알랑방구를 끼려고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제사회의 가장 핫 이슈는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 개혁. 그래서 그것을 늘리거나 비상임이사국 이게 회원국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엔 대사, 미국의 유엔 대사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교체라는 이런 말은 이제 국제법적인, 아니죠, 국제적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제 그냥 일반인이라면 아주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지금 공당의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은 못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제 외교 정책도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거의 그런 비전을 다 가지고 계시고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엔 개혁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특별히 이제
통일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고 통일까지는 우리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일본까지 설득해서 자유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도 그래요. 북한 문제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어떻게 이겼어요?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무조건 항복. 원자탄 2방으로 무조건 항복시켰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과 탁월한 외교력과 그리고 또 찬란한 문화력으로 얼마든지 북한 정권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당은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군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정부가 핵폭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핵폭탄도 필요 없고요. 핵폭탄 그 이상의 것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의와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이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우리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저를 지금 방송을 도와주는 이동건 청년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많고 사실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 이 69년도 육성연설이 71년도라고 그 국가기록원에 그렇게 기록되면서 테이프가 늘어져 가지고 굉장히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10%를 줄여가지고 로딩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육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컴퓨터 전문가고 또 2개 국어 3개 국어 다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청렴결백함 그 탁월한 실력 그 탁월한 애국심 그리고 청렴결백함 그리고 이 비전 이런 걸 알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자유통일 쉽게 이룰 수 있고요. 여러분 자유통일 됐을 때 그 통일 모든 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떤 청년들이 대학 뭐 전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토목과 가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토목과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 과정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토목과 또 간혹과 응급처치해야 되니까 간혹과 그리고 여러분 플라스틱 바게스 요즘에 안 쓰죠. 플라스틱 바게스 통일되면요 북한 동포에게 가장 손쉽게 나눠줄 수 있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생활 필수품 이런 그 중소기업들 엄청나게 모든 것이 부응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되면요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일 비용이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되는 순간 원화 가치가 2배로 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아시아은행을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죠. 아시아은행.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승만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연방은행과 같은 바로 한국은행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한국은행과 같은 미국의 연방은행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한국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국제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다 글로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6.25 동란이 났을 때 엄청난 자유우방과 유한에서 원조가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전시에도 우리의 은행 시스템이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또 1시간 강의가 이 연방은행과 같은 한국은행이 만들어진 과정, 한국은행의 역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국제 외교, 국방 안보 물론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최고의 인류 역사적인 그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카운터파트는 그것이 있기 전에 6.25 전에 있었던 한국은행 설립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그래서 이 한국은행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차관 문제, 이런 걸 다 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바로 아시아은행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통일을 준비하려고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미래의 축복과 비전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님이 생명을 걸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를 이어되겠다. 그 기존의 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밖에 태극기 세력이 있었잖아요, 순수한. 그래서 이거를 정치 세력화하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또 고통의 칼날을 서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지들이 더욱더 단합하고 이제 서서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더 이상 배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바깥에 여러 우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활동하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할게요.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제일 먼저 윤창중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 3월 9일 날 3.10 항쟁 바로 전날에요. 3일 헌재 나오기 전날, 그 전날 3월 9일 날 천안 아라리오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허평환 장군 또 백모, 박성현 여럿이 왔었고 저도 그때 연설했고 그때 윤창중이도 와서 연설했습니다. 근데 그때 연설을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난 그 사람이 저도 처음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 태극기 집회 안 나오다가 3월 9일 날 나와서 연설하는데 딱 첫 연설이 저도 그 사람이 고향이 서산인지 서천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쪽에 이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3월 10일 날 헌재 파면 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파 활동을 그분도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 동지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화합을 하고 같이 하되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핵심 코어 세력으로서 자유통일과 정치개혁을 이루고 자유통일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코어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동지들이 철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검증 기능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배척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영호 오늘 의원 오늘 발언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지켜봤지만 뭐 같이 할 저 정도의 용기 있다면 같이 쓸만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69년도 연설연상 여러분 잠깐 다시 들으시고요. 제 설명을 듣고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는 동안에 저도 어제부터 갑자기 딸꾹질이 나고 목이 좀 그래서 잠시 쉬고 제 2부 박정희 대통령과 일생 소장 시절에 있는 아주 또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세요.